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유로 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유로 달러, 유로도 아니고 달러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역의 금융을 말씀드린 겁니다. 역의 금융,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명동 사채와도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했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머니, 미국의 통제 밖에서 덩치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통제 밖에서 덩치를 키운 머니 시장이죠. 자, 작가 오테멘 작가가 유로 달러를 언급한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통제하면 할수록, 규제하면 할수록 예측치 못한 다른 시장이 양성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200페이지부터 208페이지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208페이지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7페이지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20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폴란이란 사람이 자본과 국민국가의 이중운동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칼 폴란이라는 사람은 사회 철학자인데요. 비엔나 출신의 사회 철학자인 칼 폴란이는 19세기의 자유화를 이중운동으로 보았다. 자, 이중운동은 두 개의 상반된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죠. 한편에서는 경제적 욕망에 기초한 시장의 자유가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확산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근본이제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널리 퍼져나갔다. 19세기의 자유화는 이중운동이라고 이 철학자가 표현을 했는데, 이중운동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시장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그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자유주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널리 확산된 것은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모든 사물을 상품화해 가격을 매기는 보편주의에 대해서 인간 삶의 조건을 경제적 요소 이외의 것에서 찾는 지역주의적 집단주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중운동은 말이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온 것이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중운동은 국민국가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때에 어떤 시스템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때에 자본이 족쇄에서 풀려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제 20세기판 이중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이 칼 폴란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국제 시스템 하에서의 그 자유주의가 확산될 때 그 반발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중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본을 통제해서 로컬 통화의 환율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칼 폴라니의 분석에 따르면 예측된 흐름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본시장은 국민국가라는 통제를 벗어나 지구적 운동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자유화가 확산되고 한편 확산되면서 자본이 족쇄에서 풀리면서 규제를 벗어나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자본을 통제하는 가운데서 이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고정 환율이 중심인 이제 브레턴 우드 체제가 1944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 브레턴 우드 체제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으로 하는, 그리고 고정 환율제 중심으로 하는 브레턴 우드가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고정 환율이 중심인 브레턴 우드 체제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을 받게 된 것은 이 유로 달러의 영향이 있었다.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 통제에 반대해 왔다라고 하죠. 자본 통제를 허용하는 포스트 1945 체제를 주도했으나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외국이 자본 통제를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전후에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했기에 유럽이나 일본이 자본을 통제해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교역의 증가로 미국의 자본이 유출되자 케네디 대통령은 이자 평형세를 도입해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자 했죠. 이 조치는 미국의 자본 유출이 주로 교역국가들의 자본 통제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수행되었기에 보복적인 성격을 띄었으나 케네디 행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유로 달러 시장이 주목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계가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 자유화로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을 맛보게 되는데요. 유로 달러로 대표되는 자본 자유화의 흐름을 국민국가 정부들이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무엇보다도 집합 행동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자본을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한 국가에서만 자본이 빠져나가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연합해서 협력을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강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곡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1970년대에 서독과 일본은 유로 달러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 통화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자본 통제 시도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이 공조를 하지 않으면 자본 통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자본 통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정부들이 자본 통제를 포기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자, 세계가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 자유화로 나가게 됩니다. 유로 달러가 주로 달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단기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달러로 미국 자산을 청구하지 않고 미국 외에서 재순환시킨 겁니다. 자본 이동을 규제하면 할수록 유로 달러가 더 커진 현상도 무시를 못하겠죠. 특히나 이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면 할수록 유로 달러가 더 커진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1970년대에 다국적 기업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국제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기업 내부 거래 방식까지 통제하자면 자본 통제 실효성이 없게 되었죠. 이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나라 지점들의 장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하면 할수록 역외 시장이 활발해지게 되고 또 특히나 다국적 기업들은 각 나라에 진출한 지점을 통해서 자본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본 통제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칼 폴라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시장의 자유화가 반작용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적 운동, 특히 집단주의 운동이 국민국가의 주권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국민국가 자본 통제의 시대에 우연히 발생한 유로 달러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만든 국민국가 중심의 체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브레턴 우즈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를 표방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 반발심에서 유로달러라는 것이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유로달러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만든 국민국가 중심의 체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작가가 계속 얘기하는 의도가 있죠. 이중운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칼 폴라니의 주장에 이중운동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달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본을 통제하고 자본의 이동을 막으면 막을수록 다른 역외 시장에서요 무언가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규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죠. 서독과 일본도 규제를 하려고 했고 또 미국과 영국도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통제를 벗어난 시장의 움직임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역외를 얘기합니다. 신성 국경선 때문에 생긴 법을 초월하는 세계. 자, 역외 지리적 한계에 갇힌 국경선을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죠. 역외는 바로 조세피난처거든요. 조세피난처인데요.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은 본점이나 지점의 소재지를 조세피난처에 두었죠. 저지섬이나 케이맨 제도는 회사 설립이 매우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회계 장부를 조정함으로써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율이 높은 나라의 지점에는 비용을 몰아넣고 세율이 낮은 지점으로 이익을 몰아넣는 식이죠. 국제교역이라는 속성상 정확하게 비용의 출처와 이익의 출처를 구별하는데 회계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개별 정부로서는 이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리적 한계에 갇힌 국경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외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조세피난처 같은 데가 활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중국 알리바바 계열의 핀테크 회사인 엔트그룹이 홍콩 상하이 증시의 동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155만 명이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는데 청약 증거금만 190조 원. 그리고 공모주 청약은 상하이에도 동시 진행되었는데 510만 명이 참여했고 청약 증거금이 3,23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 155만 명이 공모주 청약 증거 190조 원. 그리고 상하이 증권거래소 동시 진행 이때는 510만 명, 무려 3,230조. 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중국 기업이 홍콩을 통해서 외국의 개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홍콩 청약 증거금, 그다음에 상하이 공모정주 청약 증거금 3,230조. 자, 중국 기업이 홍콩을 통해서 외국의 개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자본 자유화의 꽃이 국민국가 체제의 여백에서 피어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홍콩을 통해서 외국의 개인 자본을 끌어들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 통제받지 않는 자본 자유화의 꽃이 국민국가 체제의 여백에서 피어난 것.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승전 비트코인이거든요. 지난 시간부터 유로 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오늘은 사회철학자 칼 폴레니오 주장 이중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유로 달러가 자본을 통제하면 할수록 더 규제를 벗어난 곳에서 활발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괴를 얘기하죠. 조세 피난처와 같은 여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여괴는 여괴와 연결된 국가에서 숨쉴 구멍을 제공했다라는 언급을 하고요. 중국의 사례를 봤듯이 중국에서 홍콩을 통해 엔트그룹을 중국과 상하이 동시 상장을 하려고 했을 때 청약 증거금이 무려 3,230조 원이나 쌓였다는 것. 이것은 너무 이제 대단한 사실인데요. 이 통제받지 않는 자유민주화의 꽃이 국민국가 체제의 여백에서 이렇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의 무용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해야 될까? 비트코인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유로 달러의 존재, 유로 달러가 여괴 시장에서 꽃피어나면서 금융을 활발하게 전개시켰던 것처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활발해졌던 유로 달러의 시장처럼 비트코인도 규제라는 통제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올수록, 또 정부가 통제할수록, 거대한 나라인 미국에서 통제하면 할수록,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무시 못할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운동, 칼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이 뭡니까? 국민국가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이익 추구는 자본이 족쇄에서 풀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국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 하에서 통제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 자본이 그 족쇄에서 풀리는 그런 이중운동으로서의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의미가 있다고 보십시오. 왜 규제를 하려고 할까? 왜 통제를 하려고 할까? 그것에 대한 이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즐거워해야 되죠. 비트코인의 이 시장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통제 가능하지 못한 부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시스템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비트코인 기대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죠.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ETF를 신청을 했다는 것. 그리고 채굴량이 감소하는 반감기가 내년도 4월 달에 네 번째로 도래를 하게 됩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4년 간격으로 절반이 감소되도록 설계가 되었죠. 자, 2008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2016년도, 2020년도, 2024년도. 자, 2008년도에서 출시된 이후로 2012, 2016, 2018, 2016, 2020, 2024. 2024년도 4월 달에 절반이 감소된다는 거죠. 이것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는 한정이 됐잖아요. 공급 수량이. 이렇게 해서 공급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소성이 더 강해지죠. 희소성이 강해져서 상승 여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라 사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수천억 원을 매집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했을까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치 저장소 및 투자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금을 할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작가가 유로 달러를 얘기하면서 규제 바깥에서, 통제 바깥에서 자유로운 머니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을 언급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통제를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뉴스가 나면 할수록 그 통제를 벗어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기대감에 대한 것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